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교통경찰의 밤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사의 귀. 오정 0시 15가 라디오에서 들려왔다. 자,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예요. 특히 첫 도입부는 여기저기서 많이들 써먹으셨죠? 그럼 마스토야 유미의 리프레인이 부르짖는 데를 들어볼까요? 젠나의 슌스케는 보고서를 쓰던 손을 멈추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DJ가 말한 대로 그도 첫 부분만은 기억하고 있어서 리듬에 맞춰 흥얼흥얼 따라 불렀다. 어쩌다가 우리는 만나버렸을까. 부서질 만큼 끌어안았다. 그 다음 부분은 외우지 못했다. 콧노래로 어물어물 넘어갔다. 아주 좋은 노래야. 왠지 가슴이 뭉클해진다니까. 팀장 가나자와 경사가 젠나이의 찻잔에 녹차를 따라주면서 말했다. 차를 손수 따라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진짜 좋죠. 이 가수는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몇 억씩 번다던데요. 재능이 있다는 건 대단하죠? 우리는 평생 벌어도 이 노래 한 곡에 레코드만큼도 못 버는데 말이야. 당연히 그렇죠. 아, 근데 요즘은 레코드가 아니라 CD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가나자와가 재빨리 집어들었다. 느긋하게 풀어줬던 표정이 팽팽해지는 것을 보고 사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젠나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동 3번지 사거리야. 승용차끼리 충돌한 모양이야.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가나자와가 말했다. 신고는 목격자가 있습니까? 아니, 한쪽 차량의 운전자야. 그렇다면 그리 큰 보상은 아닌가? 젠나이는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가나자와는 그런 후배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안도하긴 아직 일러. 다른 한쪽 운전자는 빈사의 중상이래. 빈사. 그걸로 다시 젠나이는 얼굴에 바짝 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외건형의 사고 처리 차량을 타고 두 사람은 현장으로 향했다. 시동 3번지라면 사람들이 보통 꼬치거리라고 부르는 곳이다. 편도의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작은 가게가 줄줄이 이어진 상점가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밤 9시가 지나면 인적이 부쩍 뜸해진다. 사고 현장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이미 외국 경찰차가 달려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구경꾼도 꽤 많이 모여들어 있었다. 어이쿠, 상당히 심각하네. 차 안에서 현장 상황을 바라보던 가나자와가 한숨을 내쉬었다. 충돌한 것은 검은색 외제차와 노란색 경차였다. 경차가 사거리 왼편 모퉁이에 서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그 운전석을 향해 외제차의 보닛이 파고들 듯이 박혀 있었다. 외제차는 거의 변형이 없었지만 경차 쪽은 휴지를 뭉친 것처럼 찌부러져 있었다. 어느 한쪽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린 것이라고 젠나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짐작했다. 그들이 경찰차 옆에 차를 세우자 수고하십니다 라고 외국 경찰 한 명이 인사를 건넸다. 젠나이 쪽에서도 똑같이 인사를 했다. 구조대는 출동했어요? 가나자와가 물었다. 네, 왔습니다.
부상자 한 명을 싣고 시립병원 쪽으로 출발했어요. 경찰 쪽 운전자예요. 그럴 거라고 진나이는 생각했다. 저 상태라면 가벼운 부상으로 그쳤을 리가 없다. 다른 부상자는 없었어요? 네,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역시 외제차는 튼튼하군. 가나자와가 말했지만 그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차에 동승했던 사람도 거의 부상이 없었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어요? 젠나이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 뒤쪽에 타고 있었던 게 천운이죠. 보시다시피 차가 엄청 찌그러졌지만 마침 그 틈새에 끼어 거의 아무 부상도 없었어요. 와, 진짜 기적이네. 젠나이가 이번에는 감탄의 목소리를 올렸다. 현장은 꼬치거리 도로와 편도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차량용 신호등 위에 꼬치거리를 건너기 위한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라는 옛날 동요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타입이다. 차도 옆으로는 인도가 있고 그 좀 더 안쪽에 소매점이 주르륵 이어졌다. 그 속에 작은 은행도 있었다. 은행 앞 전광판에 디지털 시계가 달려서 0시 22분이라는 숫자 표시가 떠 있었다. 목격자는 없었어요? 가나자와가 외근 경찰에게 물었다.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계속 찾아봐야죠. 네, 잘 부탁합니다. 즉각 현장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사고 당사자들이 아직 현장에 남아있어서 진술조사도 겸하기로 했다. 우선은 외전차를 운전했던 도문호 가즈오라는 남자부터 시작했다. 도문호는 23살이라는 나이치고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어서 한껏 차려입은 더블 정장도 비쩍 마른 몸집에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직업을 물어보니 프리 아르바이터라고 슬쩍 가슴을 젖히면서 대답했다. 요즘은 정식 직업이 없는 사람도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시대인 모양이다. 젠나이는 티나지 않게 얼굴을 가까이 대봤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도모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파란불이었다고요. 이쪽이 파란불. 근데 그 경차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하고 진나이가 나서서 달랬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합시다. 우선 도모노 씨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예정이었지? 그러니까요. 저는 저쪽에서 와서. 도모노는 사거리의 동쪽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정반대 방향을 돌아보았다. 이쪽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꼬치거리 사이를 남북으로 길게 가로지른 도로를 도모노는 동에서 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얘기다. 속도는 어느 정도였고? 젠나이가 물었다. 저는요, 정확히 제한 속도를 지켰어요. 도모노는 입을 툭 내밀었다.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였냐고. 젠나이는 제우쳐 물었다. 도모노는 입을 삐뚤음하게 트고 슬그머니 고개를 조였다. 곁눈질로 속도 표지판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40km 정도였나?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이야? 타이어 짜 긁고 조사해보면 거짓말을 해봤자 금세 다 밝혀져. 은근히 위협하듯이 말하자 도문호는 짜증난 얼굴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몸짓을 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요, 어쨌든 안전할 정도의 속도로 달렸어요. 일단 그건 됐고, 신호등은 파란색 불이었다고 했지? 그러자 도모노는 제나의 쪽으로 얼굴을 쓱 내밀었다.
네, 파란불이었어요. 파란불. 틀림없이 파란불이었다고요. 언제부터 파란불이었지? 예? 도모노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언제부터였냐니. 몇 미터 앞에서부터 파란불로 바뀌었어? 아니면 빨간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파란불로 바뀐 다음에 출발한 건가? 도모노는 잠깐 생각해본 뒤 대답했다. 아니요, 계속 파란불이었어요. 계속? 달려오는 내내 파란불이었다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신호를 봤을 때는 파란불이었어요. 그 전 신호를 지난 뒤쯤부터인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나갈 때도 파란불이었다고요. 그 전에 신호는 어떤 식으로 지나왔지? 신호를 기다렸어? 글쎄요, 거기서도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호는 여기서도 생각을 더듬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내던지듯이 말했다. 즈나이는 아까부터 옆에서 듣기만 하는 가나자와를 돌아보았다. 가나자와는 이제 그 정도면 됐다는 듯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사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볼까? 동원호 씨는 파란불 신호일 때 교차로에 들어선 거지? 네, 맞아요. 그랬는데 왼쪽에서 저 차가 달려와 내 앞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깜빡 늦어버려서. 동원호는 두 팔을 치켜드는 포즈를 취하면서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고개를 저었다. 상대차가 다가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그건요, 그러니까. 동원우는 말을 어물거리다가 알긴 알았는데 그쪽 신호가 빨간불이었으니까 설마 달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사실상. 그렇군. 젠나이의 대답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었다고 해석했는지 동원우는 반색하는 표정이었다. 그런 표정은 완전히 어린애 같았다. 사고 후의 일에 대해서도 질문해보았다. 동문호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동성한 여자친구는 곧바로 차에서 나와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경찰서와 구조대에 전화를 했다. 상대 쪽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짝이 찌그러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대충 알겠어. 젠나이는 볼펜을 내려놓았다. 동원호 씨도 일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차량 퇴거도 좀 부탁하자고. 차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저걸 타고 집에 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JAF에 연락하면 해결해 줄 테니까. 동원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퍼뜩 생각난 듯이 말했다. 저기요,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는 파란불에 지나간 거니까요. 진나이가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나자와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상대 측 차에 탔던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자 도모노의 입이 꿈틀거렸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희미하게 웃음기가 당긴 것 같아서 젠나이는 내심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도모노의 여자친구에게서도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하타야마 류미코라는 여대생으로 초점에 애정치 않은 눈빛과 해벌린 입만 빼고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회백색 모피코트 틈새로 미니스커트에 다리가 내보였다. 진나이는 도모노에게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 흡족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게요,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쾅 하고 엄청난 충격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부분을 그녀는 강조했다. 그럼 신호가 어떤 색깔이었는지도 모르겠군. 젠나이가 말하자 루미코는 흠칫 놀란 표정이 되었다. 그러고는 다급하게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신호는 파란불이었어요. 우리 쪽이 파란불. 아니, 자고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그건 콱 부딪히는 바람에 잠이 깨서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때 본 신호가 파란불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직후였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파란불에서 노란불, 그리고 빨간불로 바뀌었거든요. 파란불로 바뀐 직후였다면 한참 더 파란불이어야 하잖아요. 루미코는 저 말아달라는 듯이 젠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가 말하자 그녀는 이제서야 마음이 놓인 눈치였다. 하타야마 루미코와 헤어져 젠나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외국 경찰에게로 갔다. 경찰의 동승자라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 그 동승자라면 저쪽에 있어요. 외국 경찰이 신호등 옆에 전화박스를 가리켰다. 유리로 된 전화박스 안에 갈색 덮을코트를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다. 문을 열어둔 채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구급차에 함께 타라고 말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면서 영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요? 젠나이는 그쪽으로 다가가 여학생 쪽으로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차린 기색이 없었다. 얼굴은 분명 젠나이 쪽을 향하고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뒤에서 경찰이 말을 건넸다. 저 여학생 눈이 안 보여요. 저쪽에 전화박스가 있는 것도 내가 알려줬어요. 여학생의 이름은 미코리아 나오라고 했다. 병원에 실려간 사람은 그녀의 오빠로 이름이 겐조라는 모양이다. 남매는 이웃 도시의 친척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 주소로 판단해보면 미코리아 겐조는 꼬치거리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한 것 같았다. 나오는 연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렌즈 너머의 눈은 분명하게 뜨고 있어서 미리 알지 못했다면 시각장애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여서 얼마든지 미소녀로 통할 만했다. 나의 진술조사는 외관차 안에서 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젠나이는 부드러운 말투로 유념하면서 물었다. 나오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이 생각나니? 네. 오빠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니? 아니요. 친척집을 나왔을 때쯤에는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거의 말없이 라디오만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지만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보다 훨씬 명료한 말투였다.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고 진나이는 다음 질문을 생각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여학생에게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네가 느낀 대로 대답해주면 되는데 차 속도는 어느 정도였지? 상당히 빨리 달렸던 것 같은데? 물어보면서 별로 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속도가 빨랐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진나이의 반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시속 50에서 60km 사이였어요. 한밤중이라서 오빠도 속도를 좀 올린 것 같아요. 진나이는 저도 모르게 가나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간호사가 물었다. 항상 오빠가 차를 태워줬으니까 진동이나 엔진 소리로 알 수 있어요. 나호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진나이는 다시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해보았다. 즉, 신호는 어떤 색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서도 알지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파란불이었어요. 자신있게 대답했다. 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오빠가 말했거든요. 좋아, 파란불이야. 딱 맞았다. 라고. 좋아, 파란불이야. 라고? 이런 증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진나이는 망설여졌다. 그녀가 직접 파란불을 확인한 건 아닌 것이다. 그가 고민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다가 라고 약간 목소리를 높이고 잠깐 틈을 둔 뒤에 말을 이었다. 오빠는 그런 섣부른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신호를 못 보거나 무시하는 일 따위 절대로 없어요. 현장 검증을 마치고 사고 차량의 이동을 확인한 뒤 진나이와 가나자와는 미코리아 겐조가 실려간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그참에 나오도 함께 차에 태웠다. 도모노와 루미코는 외근 경찰이 데려가기로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나오의 부모님이 와 있다가 딸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오빠는? 나오가 닭피 물었다. 수술 중이야 라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젠나이와 가나자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고 의사에게서 겐조의 혈액을 받는다는 목적도 있었다. 음주 체크를 위해서다.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들 쪽을 슬쩍 살펴본 뒤에 진나이는 가나자에게 물었다. 어렵네. 팀장 가나자와는 말했다. 양쪽 다 파란불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저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야. 장애인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아무래도 불리하기 마련이잖아. 그렇다면 오빠 쪽의 진술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대로 긴조가 의식을 찾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도모노 쪽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어찌됐건 간판은 세워야 할 것 같네요. 그래,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쌍방이 파란불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목격자를 찾아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하지만 현장에 모여든 구경꾼 중에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현장 근처에 목격자는 신고해달라는 간판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다만 진나이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런 간판이 효과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 끝난 모양이네. 가나자와의 말에 뒤를 돌아보니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는 참이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미코리아의 부모에게 뭔가를 설명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온 것이리라.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것은 나오였다.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가세 노리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나왔다. 군더더기 없이 지켰고 현장의 박진감이 그대로 담겼다. 일단 실제로 일어난 사고였잖아. 노리오가 비디오 카메라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작년 대학에 입학한 다음부터였다. 입학 축하 선물로 비디오 카메라를 받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죄다 찍으면서 혼자 좋아했지만 점점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드라마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렵다. 그가 요즘 몰두하는 건 뭔가 사건이 터지면 즉각 달려가 현장을 촬영하고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 뉴스 방송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막도 넣어가며 그럴싸하게 만들어냈다. 다만 문제는 사건이라는 게 주위에 흔히 널려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펑 처리되었다더니 첫눈이 내렸다더니 빠른 계절 소식만 찍게 된다. 그런 점이 영 불만이었다. 그러던 참에 오늘 밤에 사고를 맞닥뜨렸다. 쾅하는 엄청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보니 마침 집 앞 사거리에서 차량이 충돌한 상태였다. 노리오는 의기양양하게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뛰어나갔다. 그래서 경찰차와 구급차가 달려오는 장면이며 사고 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하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촬영할 수 있었다. 사고 순간까지 찍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긴 그건 어렵지. 라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노리오는 뿌듯한 기쁨을 느꼈다. 화면에는 신호등이며 주위의 상황도 찍혀 있었다. 의식적으로 현장 이위의 장면까지 찍어둔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편집해볼까? 그 방법을 머릿속으로 궁리하며 유키오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날이 밝고 바깥이 환해지자 진나이와 가나자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 등은 2, 3일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할 때 촬영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흔적으로 봐서는 도모노 쪽은 70km 가까이 속도를 냈어. 그 녀석 완전히 거짓말 맞췄잖아. 평소에 온순한 성품인 가나자와가 웬일로 격츠노즈로 말했다. 미쿠리와 겐조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직접 가해자인 도모노는 어느 틈에 병원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유족에게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진나이가 그의 집으로 전화했을 때는 부르뚱한 목소리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툴툴거리기까지 했다. 신호를 무시한 건 그쪽이라고요. 사망한 건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두는 게 도리라고 타일렀다. 아니, 피해자는 우리예요. 인사라면 그쪽에서 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모노는 더욱더 삐딱하게 나올 뿐이었다. 주요한 검증 항목을 확인한 뒤에 가나자와가 말했다. 그 여학생 말이 맞았어. 미쿠리아 겐조 쪽은 50에서 60km 정도였을 거라고.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던 것 같지? 아예 내달려서 빠져나갔다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긴 이제야 뭐 다 쓸데없는 얘기네. 제한속도에서 10이나 20km쯤 초과한 정도라면 그건 허용 범위예요. 도모노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나이는 저도 모르게 미쿠리와 겐조 쪽을 감싸는 말투가 되었다. 일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간판을 세웠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달 7일 오전 0시경 해당 사거리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경찰서 교통과로 연락해주세요. 문장을 다시 확인해보며 진나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설령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선뜻 이름을 밝히고 나서지 않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번거로워서라는 단순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간판을 보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대체 몇 명이나 이런 간판에 눈길을 주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볼까?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바라보며 진나이는 중얼거렸다. 아무리 큰 사고라도 사흘만 지나면 대부분은 잊히고 만다. 뭐 좀 기다려보자고.
가나자와도 힘없이 대답했다. 그날 밤 진나이는 어두운 색깔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훌쩍 산책에 나왔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었다. 미쿠리아의 집이 진나이가 사는 원룸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오늘 밤 거기서 장례 조문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 상황을 살펴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고 실제로는 미쿠리아 나오를 만나고 싶었다. 미쿠리아의 집은 주택가 안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부지가 6, 70평 정도 될까? 마당에 감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담장 밖으로 보였다. 현관 쪽을 보고 젠나이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한 것이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나우 어머니가 눈이 띄어서 급히 다가가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간밤에 만난 교통과 경찰을 기억해 주었다. 나우와 유키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유키는 나우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라고 했다. 그 둘의 모습이 1시간 전쯤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기 누님. 뚱뚱한 중년 남자가 뛰어왔다. 나우의 외삼촌이 모양이다. 저기 큰 게 담배가게에 가서 물어봤는데 여자애 둘이 택시 타는 걸 봤다네. 뭔가 짐작 가는 거 없어? 택시? 나오의 어머니는 더욱더 불안한 표정이었다. 아니 전혀 애들이 대체 어디에 간 거야? 혹시... 젠나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 아이들이 택시를 타다는 큰 길로 갔다. 때마침 빈차가 보여서 냉큼 잡아타고 C동 3번지 사거리로 갑시다 라고 말했다. 사고가 났던 장소 조금 전에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걸어갔다. 은행 앞 디지털 시계는 9시 11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시간이면 차량 통행도 부쩍 줄어들고 인도의 행인도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 그곳에 있었다. 검색 교복 차림으로 사거리 모퉁이쯤에 서 있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여동생 유키일 것이다. 나우보다 키가 더 큰 데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유키 쪽이 오히려 언니처럼 보였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진나이가 말을 건네자 2사람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유키 쪽이 경계하듯이 주춤 뒤로 물러섰다. 승부욕이 강한 눈빛이었다. 어제 그 경찰 아저씨? 나우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너희 집에 갔었어. 그랬더니 다들 걱정하고 계시더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어서 집에 가자. 그러자 나우는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여동생에게 사고 장소를 보여주려고 왔어요. 침착한 목소리였다. 유키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둘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진나이는 여동생 쪽을 보았다. 유키는 가슴 앞에서 가볍게 양손을 맞댄 채 자신의 손을 보고 있었다. 손목에는 디즈니의 디지털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유키의 어른스러운 옷차림과는 약간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아이들의 집에 전화부터 한 뒤에 진나이는 2사람을 택시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나오는 그 뒤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일단 목격자가 없으니까 좀 어렵네. 진나이는 저도 모르게 변명하는 말투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만일 확실한 게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쪽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모르지. 일단 검찰에 서류는 넘길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렇지. 진나의 대답에 나온의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목격자를 찾으려고 간판까지 세웠지. 네, 알아요. 나오는 선글라스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러고는 진나이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말했다. 경찰 아저씨, 목격은 꼭 눈으로 본 것이어야 해요? 그렇지. 그게 왜? 아니요, 그냥. 나오는 슬쩍 고개를 젓더니 여동생 쪽을 향했다. 여동생은 창 너머 경치를 내다보고 있을 뿐 택시를 탄 뒤로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음 날 사고를 목격했다는 남자가 나타났다. 이시다라는 대학생으로 검정 가죽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머리에 노랗게 부분 염색이 되어 있었다. 젠나이와 가나자와는 교통과 사무실 한 귀퉁이의 책상에서 이시다의 얘기를 들었다. 12시 조금 전이었나? 내가 그 길을 차로 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바로 눈앞이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시다는 껌을 씹으면서 말했다. 그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지? 젠나이는 도로 지도를 꺼내 이시다 앞에 펼쳤다. 이시다는 턱을 쑥 내밀듯이 쳐다보더니 여기요 라면서 한 줄기에 도로를 가리켰다. 꼬치거리와 교차하는 길이었다. 여기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달렸어? 젠나이가 물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요. 손톱이 긴 손가락 끝으로 이시다는 가리켰다. 그렇다면 도모노의 차와는 반대 방향에서 날라와 정반대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지나간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이시다는 몇 번이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하지만 젠나이는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고 직후에 그런 차가 달려갔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자 이시다는 흥 하고 꽃방귀를 뀌었다. 다들 잊어버린 모양이죠. 아니면 사고 차량에 정신을 뺏겨서 못 봤다거나. 젠나이는 견눈으로 가나자와의 기색을 살펴보았다. 가나자와는 한 차례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직접 본 대로 자세히 얘기해봐. 그러니까요. 내가 달려갈 때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른편에서 갑자기 노란색 차가 달려오더라고요. 나야 그래도 거리가 있었으니까 가까스로 늦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맞은편에서 온 외제차는 뭐 그대로 들이박혔죠. 이시다는 자신의 주먹을 차량으로 치고 설명해 주었다. 그렇군. 젠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로 노란색 경차 쪽이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네? 끙 소리를 내며 볼펜으로 책상을 촉촉 치다가 젠나이는 다시 물어보았다. 근데 왜 이제야 그걸 알려주러 왔지? 이시다는 미적지근한 웃음을 지었다.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역시 내 증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했네. 네, 그렇죠? 내 증언이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은 쪽에서 용돈 정도는 쥐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이시다의 옷자락을 진나이가 붙잡았다. 왜요? 하며 이시다의 얼굴빛이 슬쩍 달라졌다.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아니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우선 왜 그 시간에 그 도로를 지나갔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볼래? 이시다의 진술은 대부분 앞뒤가 맞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그 도로를 지나간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의 사장 심부름으로 옆 동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량은 그 사장의 것이고 차종은 크라운이었다. 심부름을 갔다가 다시 출발한 시각도 타당했고 그 사이의 여정에 관한 진술에도 부자연스러운 점 없었다. 하지만 진나이는 그럴 정도로 그를 전적으로 믿어줄 생각은 없었다. 이시다라는 이 인간의 인상으로 보면 사교를 못 끄겠다고 일부러 이름을 밝히고 나설 만한 타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도모노 측의 바람잡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시다 씨가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말이야. 말투를 조금 바꿔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시다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뜻밖에도 즉각 대답이 나섰다. 증거요? 당연히 있죠. 젠나이는 적잖이 놀랐다. 어떤 증거지? 내가 그 뒤에 곧바로 가게에 전화를 했거든요. 카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녹화해달라고 연락했던 거예요. 그참에 방금 엄청난 사고를 목격했다고 사장님에게 말했죠. 사장님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이시다는 턱을 긁적거리며 잠시 생각해보는 얼굴이더니 이윽고 손가락을 탁 튕겼다. 이건 뭐 굳이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어요. 12시 조금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12시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12시 조금 전이라. 젠나이는 이시다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어쩐지 파충류를 떠올리게 하는 얼굴로 이시다는 뱀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를 돌려보낸 뒤 젠나이는 즉각 그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카페에 전화를 걸었다. 오기와라라는 이름의 사장은 이시다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다. 전화가 걸려온 게 12시 조금 전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때 녹화한 비디오도 아직 있어요. 전 궁금하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오기와라는 여유 있는 투로 말했다. 그런 비디오를 확인해봤자 별 볼 일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경찰서로 보내라고 대답해두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젠나이는 가나자와와 상의에 들어갔다.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게 팀장의 느낌이었다. 너무 잘 짜인 얘기라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지 않은 얘기인데도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까지 알고 있어. 어딘가에서 도모도 측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저도 동감입니다. 애초에 신호등 관련 사고에서 2, 3일이 지난 시점에 나타나는 목격자는 수상쩍은 법이다. 한쪽이 부탁을 받고 위증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이다. 심할 때는 쌍방 모두 가짜 목격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이시다의 진술에 대한 반증 수사를 좀 더 해보자고. 한패라면 미리 입을 잘 맞춰뒀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반드시 빈틈이 있게 마련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요청해도 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꼭 진상을 밝혀낼 겁니다. 젠나이는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기 전에 가나자와 쪽을 보며 말했다.
이시다의 진술 내용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 아이라니? 가나자와가 눈썹을 쭉 올리며 되물었다. 미코리야 나오 말이에요. 이시다가 정말로 사고 때 그 길을 지나갔다면 그 여학생이 뭔가 기억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여학생도 자기 쪽에 불리한 말은 안 할 텐데? 이시다가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비밀로 해야죠. 그러면 자기 쪽에 불리한지 어떤지도 모를 테니까요. 글쎄. 가나자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힘차게 말했다. 좋아,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지는 일이 아니었다.